덩치의 큰 발에 개구리 하이에나처럼 보이는 사람들, 음악이란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걷는 사람들, 고용하고 해고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씨를 뿌리거나 자랑을 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담을 쳐놓은 60에이커의 땅덩이처럼 값비싼 부인을 소유한 사람들, 복 10m의 유리창 앞에 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죽기 호주머니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달팽이 같은 사람들, 뱀장어 같은 사람들, 괄태충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만한 쓸모도 없는 사람들, 보헤미안의 가치 체계에서는 돈으로 명예를 얻지 못하듯이 소유로도 명예를 얻지 못한다. 보헤미안의 눈으로 보면 요트와 저택은 오만과 천박의 상징이다. 보헤미안의 지위는 영감 어린 대화 스타일을 선보이거나 가슴을 울리는 좋은 시집을 써서 얻는 쪽이 빠르다. 보헤미안의 지위. 영감 어린 대화 스타일이나 가슴을 울리는 좋은 시집. 1845년 7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헤미안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소로. 매사추세츠 콩거드시 근처 월든, 그 유명한 월든 호수의 북쪽에 자신의 소유로 지은 통나무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목표는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내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으며, 내적으로 풍요로운, 이를 통해 부르주아지에게 물질적으로는 빈약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소로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독자들에게 오두막을 짓는 데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비용. 판자 28.12달러. 월드. 나는 낙담의 노래를 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지붕 위에 올라도 아침의 수탉처럼 원기완성하게 뽐내고 싶다. 헨리 소로의 월드. 대부분의 사치품 그리고 이른바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류의 향상에 장애가 된다. 소로는 그렇게 쓰고 난 뒤에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태도를 뒤집고자 이렇게 덧붙인다. 사람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하다.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하다. 야, 이거는 중요한데. 없이 살 수 있는. 없이 살 수 있는. 소로는 한 사람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재규정을 하려고 했다. 그것은 부르주아적인 관점이 미묘하게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반드시 인생의 게임에서 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돈이 없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사업 말고 다른 활동에 쏟는 쪽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에서 부유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아주 부유해졌지. 글을 잘 쓰니까.
소로는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가난한 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소박한 생활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 강요된 물질적 상황보다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상황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요된 물질적 상황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상황, 소박한 생활. 그는 중국, 힌두,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한때 소박한 생활을 기꺼이 선택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스턴의 상인들에게 일깨우려 했다. 소로가 월든 호수에 머문 뒤 미국에 막 등장한 산업사회에 전달한 메시지의 기조는 소로 전이나 후에 거의 모든 보헤미안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돈은 필요하지 않다. 주류 문화와 갈등하면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가치체계, 우리가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보헤미안의 통찰이다. 그들은 돈과 공적인 지위가 궁극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과 몇 분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직 부르주아적 영웅들의 공적만 보도하면서 다른 대안적 야심의 가치를 은근히 우습게 여기는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헌신적인 태도가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흔들립니다.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몇 분만 대화를 나누는 것만. 여기는 잡지 읽는 것만으로도 흔들린다. 평정이 흔들린다는 거지. 마음의 평정이 흔들린다. 정말 흔들려. 우리의 헌신적인 태도가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게 불안의 또 근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헤미안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고르는데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시간을 보내는 사람. 소로 같은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부패시키는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나 가족이나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긴 마련인 사교 생활을 거부하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의미 있다고 봐. 보헤미안들은 대도시에 살면서 지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대신 진정한 친구들과 매일 접촉할 수 있는 동네에 모여 살았다. 진정한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들지. 보헤미아의 역사에는 그들의 우정으로 유명해진 장소의 이름들이 찬란하게 빛난다. 몽파르나스, 블룸스베리, 첼시, 그리니치 빌리지, 베니스 비치. 사진작가 리 밀러와 그녀의 친구 모델 타냐 람, 파리, 몽파르나스 밀러의 스튜디오. 보헤미안들은 또 실패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재규정했다.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사업이나 예술에서 경제적 또는 비평적 실패는 당사자의 인격에 대한 의미심장한 고발장 노릇을 한다. 인격에 대한 고발장.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의 노력에 공평하게 보답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노력. 이데올로기적일 뿐이지 공평하다. 그러나 보헤미안들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편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여 외적인 실패를 벌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볼 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거나 가장 훌륭한 사람의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결함이 많은 청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영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결함이 많은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영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보헤미안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업적 성공 능력보다 어떤 사람의 윤리와 상상력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시도 없다. 상업적 성공 능력. 상업적 성공 능력은
윤리와 상상력의 한계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19세기의 많은 보헤미안들은 부르주아적 가치 기준으로 보자면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치가나 예술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했다. 이런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의 이류 시인 토머스 채터튼으로 그는 후원자들로부터 작품을 인정받지 못하여 가난에 시달린 끝에 1770년 18살의 나이로 자살했어. 근데 이 자살자를 존경한단 말이야. 1835년 파리에서 초연된 알프레드 비니의 희곡 채터튼은 이 젊은 시인을 보헤미아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의 대변인으로 바꿔 놓았다. 이 희곡은 전통보다 개인적 영감, 경제적 이익보다 친절, 합리성과 공리주의보다 집중과 광기를 찬양했다. 드비니의 메시지는 재능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은 부르주아적 공중의 아둔함 때문에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오해를 받고 거부를 당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인사이더보다 우월한 아웃사이더라는 신화는 보헤미아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다수의 삶을 반영하나 그 삶을 규정한다. 인사이더보다 우월한 아웃사이더. 보헤미안이야. 채터튼보다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불행했던 시인 제라르드 네르발은 1855년 47살이 되었을 때 궁핍과 광기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을 맸다. 네르발은 재능과 기질 때문에 부르주아 세계에는 어울릴 수 없었던 그의 세대의 예민한 동지들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다. 야망은 우리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리와 명예를 쫓는 탐욕스러운 경주에 질려 우리는 정치활동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우리에게는 시인의 상아탑만 남았는데 우리는 이곳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 군중으로부터 고립된다. 그 높은 고도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독의 순수한 공기를 숨쉰다. 우리는 전설의 황금 컵으로 망각을 마셨다. 우리는 시와 사랑에 취했다. 1849년 에드거 앨런 포가 37살의 나이, 37에 죽었어. 에드거 앨런 포. 37의 나이로 죽었을 때 파리 꾸민 시기에 죽었고 그의 이야기 역시 보헤미안적인 고귀한 실패담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샤를 보들레르는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에세이에서 포의 운명은 야만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능 있는 사람의 운명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보들레르는 미국 같은 민주사회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영향을 저주했으며 여론의 경향을 저주했다. 여론으로부터는 아무런 자선이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인은 민주사회에도 귀족사회에도 공화국에도 절대군주제에도 어울릴 수 없다. 민주사회에도 어울릴 수 없다. 재능이 뛰어나지만 불운한 사람들은 평범한 영혼들의 무리 속에서 천재의 가혹한 수련기를 겪어야 할 운명이다. 보들레르가 포의 삶에서 얻은 교훈은 이 프랑스 시인의 작업에서 되풀이에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도 유명한 바다스의 슬픈 날갯짓에서 가장 영롱하게 표현되어 있다. 알바트로스, 그 유명한 알바트로스, 보들레르 시인의 숙명을 얘기한 알바트로스. 자주 뱃사람들의 재미삼아 알바트로스 그 거대한 바다새를 잡는다. 거칠고 깊은 바다를 가로질러 무심한 보호자인 양 통행해주던 새를 뱃사람들이 가판 위에 내려놓자마자 이 하늘의 군주 어색하고 창피하여 커다란 흰 날개를 늘어진 노처럼 애처롭게 질질 끌고 다닌다. 이 날개 달린 나그네는 얼마나 꼴사납고 나약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민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약하고 어색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운가. 어떤 선원은 담뱃대로 부리를 두드리고 어떤 선원은 쩔뚝쩔뚝 한때 하늘을 날던 불구자의 흉내를 낸다. 시인도 이 구름의 지배자 같아 총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폭풍을 타고 놀지만 지상에 입에되면 야유와 조롱 속에서 거대한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한다.
보헤미아는 거부당한 사람의 존엄과 우월을 강조하여 예수의 추방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기독교 이야기의 세속적인 짝을 만들어냈다. 보헤미안 시인은 기독교의 순례자처럼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시 자체가 무시당하는 자의 우월성의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것이 많다는 뜻이다. 시인이 걸을 수 없는 것은 큰 날개 때문이다. 집단과 그 전통은 열등하다는 보헤미아의 믿음과 더불어 개인의 우월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난다. 빅토르 위거는 에르나니의 서문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이제 규칙은 없다. 재능 있는 사람이 개인적 독창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신이 하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에세이 자립에서도 비슷한 외침이 울려 퍼진다. 인간은 모름지기 순응하지 말아야 한다. 에머슨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살고 옷을 입고 먹고 쓰느냐 하는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념에 맞추다 보면 얼굴에 서서히 우둔한 표정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고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금원을 따라야 한다. 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에머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제 수능이니 좋아하니 하는 이야기는 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말들을 관보에 실어 조롱하도록 하자. 이제 결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지 말자. 수능이니 좋아. 관보에 실어 조롱하자. 이제 결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지 말자. 이 시대의 매끈한 평범함과 비열한 만족을 모욕하고 질책하자. 이게 좀 매끈한 평범함과 비열한 만족. 매끈한 평범함과 비열한 만족. 전통과 결별하자는 위고와 에머슨의 외침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1950년 제라르드 네르바르는 애완동물에 대한 기존관념에 순응하지 않고 파란 리본의 가재를 묶고 리상부르 공원으로 돌아다녔다. 파란 리본의 가재. 네르바르는 물었다. 왜 개는 괜찮은데 가재는 우스꽝스러운가? 또 다른 짐승을 골라 산책을 시킨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나는 가재를 좋아한다. 가재는 평화롭고 진지한 동물이다. 가재는 바다의 비밀을 알고 짖지 않고 개처럼 사람의 단자적 사생활을 갉아먹지 않는다. 괴테는 개를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괴테가 미쳤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위대하고 독창적인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부르주아지를 놀라게 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과 동의어였다. 부르주아지를 놀라게 하는 것. 이게 아방가르드 정신인데 플로베르는 소설 살랑보를 완성하고 나서 자신이 그 책을 쓴 목적은 부르주아들을 화나게 하는 것. 예민한 사람들을 기겁하게 하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 고고학자들을 약올리는 것, 숙녀들에게 무지해 보이는 것, 남색꾼이자 식인종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1950년대 파리에서 일군의 보헤미안 학생들이 판사와 약사를 불쾌하게 만들 목적으로 클럽을 열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 끝에 스스로 자살 클럽이라고 명명하고 모든 회원이 30살이 되기 전에 또는 대머리가 되기 전에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닥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원 가운데 실제로 자살한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전해지지만 그럼에도 프랑스 하원의 격분한 정치가가 이 클럽이 부도덕하고 비합법적인 괴물이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클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보헤미아 역사는 품위 있는 계급에 약을 올리려는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 1917년 뉴욕에서 일군의 예술가가 부르주아 생활로부터 이탈하기로 결정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리니치 빌리지 공화국 창설을 선언했다. 이 공화국은 예술, 사랑, 아름다움, 담배에 바쳐질 예정이었다.
이 집단은 그들의 분리된 국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스퀘어 아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위스키를 마시고 장난감 권총을 쏘고 독립선언문을 읽었다. 선언문 낭독은 그런 까닭에라는 말을 빠르게 되풀이한 것으로 끝이 났다. 이 새로운 공화국 그날 새벽까지만 지속되었다. 새로운 공화국의 구성원 한 사람은 세월이 흐른 뒤 이렇게 왜고했다. 우리는 중서부에서 금기시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는 급진파였다. 보헤미안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부르주아지에게 충격을 줄수록 부르주아지는 충격에 무뎌졌다. 충격을 줄수록 충격에 무뎌지는 역설. 왜 이럴까? 그래서 20세기 보헤미안 운동이 증명하듯이 그들의 기괴한 행동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다다의 창립자인 다다의 창립자인 트리스탄 차라는 1915년에 취리히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똑똑한 사람은 표준적 유형이 되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백치다. 다다는 모든 곳에서 백치적인 것을 확립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다주의자들은 취리힐의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있는 부르주아지에게 다다 하고 소리쳤다. 다다 예술가인 마르상 듀샹도 다다구나. 모나리자의 콧수염을 그리고 여기에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다신 후고 발은 의미 없는 타우거 시 분야를 개척하여 취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반짝거리는 파란 판자로 만든 양복에 머리에는 마녀의 모자를 쓰고 첫 작품 카라바네를 들려주었다. 뒷장의 작품이구나. 다다주의자 화가인 한스 리터는 다다의 야심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합리성으로부터 진부함으로부터 장군, 조국, 민족, 미술상, 세균, 거주어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내오고 싶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 여론을 격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었다. 다른 집단도 다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1924년 초현실주의자들은 파리의 그르넬 거리에 초현실주의 연구부를 개설했다. 창문의 천장에는 마네킹이 걸려 있었고 아무나 들어와 꿈과 우연의 일치 또는 정치나 예술이나 유행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타자로 쳐서 벽에 붙여놓았다. 연구부 책임자인 아르톤이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적극적 지지자보다는 불안한 지지자가 필요하다. 왜 불안일까? 부르주아지에게 거스르고자 하는 열의에서 이들의 뒤지지 않았던 이탈리아 미래주의자 필리포 마리네티는 1932년 미래주의 요리책을 냈다. 미래주의 요리책. 이 책은 이탈리아인의 식사 방식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을 19세기의 요리 취향, 특히 파스타에오로부터 떼어내려고 기획된 것이었다. 그는 마케로니 알라구와 탈리아텔레 알라 볼로네제를 부르주아적 시대 착오의 대표적인 예로 인용했다. 부르주아적 시대죠. 그러나 어떤 영감을 얻기를 바라고 이 요리책을 샀던 사람들은 마리네티가 제라르드 네르발이나 앙토넨 아르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요리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딸기젓 가슴, 캄파리를 이용해 분홍색으로 염색한 리코타로 만든 단단한 유방에 설탕으로 조리한 딸기로 만든 젖꼭지를 얹어 분홍 접시에 올려놓는다. 리코타 속에 신선한 딸기를 더 넣으면 유방을 깨버렸을 때 더 많은 상상의 유방이 나타난다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 음식, 회양풀, 올리브, 금귤 조각과 판지 한 조각으로 만든다. 판지에는 풀로 벨벳, 비단, 사포로 한 조각씩 나란히 붙여놓는다. 사포는 먹지 않는다. 사포는 금귤을 빨아먹는 동안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리라고 놓아둔 것이다. 잎채파 야채 패치 1. 베로나 샐러리를 작은 잎방채로 잘라 튀긴 다음 파프리카를 뿌린다. 튀긴 당근에 작은 잎방채들에 양고추냉이를 갈아서 뿌린다. 콩을 삶는다. 이브레아 산 절인 양파 작은 조각에 잘게 썬 파슬리를 뿌린다. 폰티나 치즈 작은 토막들 주의할 잎방채들은 크기가 1입방 cm를 넘으면 안 된다. 보헤미아의 과도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고 삶의 비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판사나 약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 갑각류를 산책시키거나 딸기 유방을 먹는 등 이라면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까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삶의
비물질적이죠. 많은 보헤미안들이 영적인 관심을 삶의 전면에 내세우는데 뭘도 안 나오지 실제적인 문제를 태만히 했다. 이게 또 문제지. 이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만한 일을 찾는데 안간힘을 써야 했으며 이렇게 되자 영을 생각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몸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심지어 물질주의라고 욕하던 바쁜 판사나 약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1844년 매사추세츠에서 일단의 유토피아적인 보헤미안 화가들이 프루트렌즈라는 이름의 공동체 농장을 세우고 돈이나 일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에너지는 시, 그림, 자연, 낭만적 사랑에 쏟고 싶었다. 공동체의 창립자 브론슨 엘콧은 새로운 농부들의 사명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엘콧과 그의 동료들은 그 전이나 후에 보헤미아 공동체들의 공동된 여러 가지 야심만만한 이상에 헌신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면옷을 입지 않았으며 노예들이 묘과를 땄기 때문이다. 육식이나 유제품을 먹지 않았고 주로 채식을 했다. 또 공중으로 솟아올라 자라는 것을 먹고 당근이나 감자는 피했다. 사과나 배처럼 하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게 문제야. 농부들이 실제적인 일에 뛰어들기를 머뭇거리는 바람에 첫여름이 끝나자 계획과는 달리 호메로스나 페트라르카를 읽는 대신 몸과 영혼을 모두 유지하기 위한 다급한 투쟁에 들어가야 했다. 다급한 투쟁. 계획과는 달리 호메로스나 페트라. 농장 건설 몇 년 전에 보스턴에서 엘콧을 만난 에머스는 프루트렌즈 회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교인은 모두 영적이지만 늘 마지막에는 돈을 좀 더 보내줄 수 없으니까 하고 말한다. 프루트렌즈가 시작되고 나서 6달 뒤 공동체는 적대감과 절망감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부르주아적 규율조차 완강하게 거부한 결과 이상주의마저 맛이 가버리게 되었다. 귀에 익은 보헤미안의 실패담을 남기고 만일 부르주아지가 보잘것없는 미혹된 존재들이라면 보헤미안들은 가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계급의 지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불안을 느끼는 것도 우스울 것이고 또 그런 불안도 아주 드물 것이다. 부르주아지가 보잘것없이 미혹된 존재다. 불안을 느끼는 것도 우스울 것이고 또 그런 불안도 아주 드물 것이다. 많은 멋진 발상들이 중서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모든 것이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판사나 약사의 행동이나 태도의 어떤 면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제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헤미안의 극단적인 그룹이 아무리 지나쳤다 해도 이 운동은 계속 부르주아지의 이상에 다양하게 도발적으로 도전해왔다. 보헤미안은 부가 좋은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르주아지를 비난했다. 세속적인 실패를 너무 성급하게 비난하고 노예처럼 외적인 성공을 숭배한다고 비난했다. 예의범절이라는 거짓 관념을 지나치게 신봉한다고 비난했다. 전문적인 자격을 재능과 교조적으로 동일시한다고 비난했다. 전문적인 자격과 재능, 예술, 감수성, 장난기, 창조성의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질서, 규칙, 관료제, 시간 엄수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고 비난했다. 가장 넓은, 가장 포괄적인 말로 보헤미아의 기여를 요약하자면 그들이 대안적인 삶의 방식 추구에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헤미아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 그들은 그들이 존중하는 하위 문화의 경계를 정하고 의미를 규정했는데 이곳에서는 부르주아 주류가 과소평가하고 관가하는 가치들이 적절한 권위와 위엄을 부여받았다. 보헤미아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보헤미아는 많은 면에서 기독교의 감정적 대체물로 기능하며 실제로 19세기에 기독교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장악하는 힘을 잃기 시작할 때 등장했다. 기독교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장악하는 힘을 잃었구나. 19세기.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옹호했다. 기독교의 수도원이나 수녀원과 마찬가지로 보헤미아의 다락방과 카페, 집세가 싼 동네와 협동사업은 부르주아적인 보답을 추구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동료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집사가 싼 동네. 협동사업. 관심 없는 사람들이 동료를 찾는데. 나아가서 일부 유명한 보헤미안들은 지배적인 지위 체계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류에서 비켜서서 살아가는 것에도 19세기 파리의 시인들, 다다운동의 장난스러운 정복성, 초현실주의자들의 프로방스 피크닉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또 가끔은 화려한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능이 뛰어난 보헤미안들 덕분에 변덕스럽고 터무니없이 보일 수도 있는 삶의 방식이 진지하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보헤미안은 법률가, 기업가, 과학자라는 역할, 모델의 시인, 여행가, 에세이스트를 보탰다. 보헤미안은 이런 인물들 역시 그 기행과 빈곤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으로 높은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빈곤의 강점이 있다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불안도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지위에 대한 불안에 성숙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위에 대한 지위를 인정받는. 산업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보헤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철학자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다. 지위에 대한 불안이 아무리 불쾌하다 해도 그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좋은 인생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실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